네, 낯선 문학작품 감상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아예 뭐 새로 발굴된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올해 유난히 그런 흐름이긴 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가 좀 된다. 이런 게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 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좀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학 작품들이 이제 약간 낯선 것들이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모두 다 대비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낯선 작품들을 평소에 좀 감상을 하고 그러한 작품들을 대응하는 방안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찾아내 가지고 감상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활용해야 되느냐? EBS를 구성을 할 때 좀 새로운 작품들을 발굴을 해서 구성을 해 놓는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뭐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좀 참고로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거에 앞서서 우리가 EBS 연계교재 작품이라도 좀 한번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교재를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전년도 거 그리고 이번 당해년도 거 이렇게 두 개는 꼭 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개설이 된 상황입니다. 1, 2월에는 지금 올해 수능 특강이 발매가 되지 않기도 했고 출간이 되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전년도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5년도 대비 수능 특강을 안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먼저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는 올해 이제 출간이 될 거죠. 아마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나오게 될 건데 서점가에 깔리게 될 텐데 2026학년도 대비 수능 특강 문학을 우리가 3, 4월에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도 수능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5, 6월에는 2025학년도 대비 수능 완성 문학 작품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는 2026학년도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을 좀 볼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능 특강에 비해서 수능 완성은 이거 작품 수가 좀 많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추가로 수능 완성 작품이나 아니면 추가 연계 작품들 같은 경우에 포함을 시켜서 어느 정도 낯선 문학 작품들을 좀 보고 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EBS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의 일부 교과서 개념 학습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필 작품은 빼고요. 수필은 감상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시와 그 다음에 극, 소설 뭐 이렇게 살피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일서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작품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즈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롱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을 보실 때, 특히 시 작품을 보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표현 방법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좀 독특한 표현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따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내신 다음에 그 부분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김강균 시인의 추일서정이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해당 작품이 문학자습서에서는 지금 11종에 실렸다가 다른 종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10종에선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14종에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또는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수능 연계 교재를 보실 때에는 한 작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보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작품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1페이지 아래쪽에 실려 있는 보기를 보시면
원관념을 그와 유사성이 있는 다른 대상인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직유와 은유이다. 직유는 주로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관념 간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밑줄을 어디에 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줄에 원관념을 그와 유사성이 있는 다른 대상인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유와 은유를 서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세 번째 줄에 원관념과 보조관념 간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전달 부분에 밑줄을 치신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직유의 특징이고 그 다음 줄에 은유는으로 시작하는 문장 문맥상의 암시를 바탕으로 비유적 의미를 전달까지 하시면은 아 이런 게 은유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시에서 비유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환기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밑줄 치셔야 되는 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환기한다 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학의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은 좀 좋기는 한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과 무엇을 알아내야 되냐면 원관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어떤 존재냐면은 다소 추상적인 존재를 무엇을 가지고 파악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다소 구체성을 띠고 있는 대상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을 비유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직유 같은 경우에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이 생략된 상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자, 원관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인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소 인식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태에 대한 사고가 바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관념을 먼저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 보조관념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비유가 이 작품에서 좀 잘 알아놔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먼저 찾아내서 감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수능 연계교재를 보실 때에는 이 보기를 기준으로 이 작품에서는 무엇을 좀 잘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방점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행에 보시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낙엽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가 되어 있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요와 같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럼 원관념은 무엇이냐면 낙엽이 무엇으로 인식이 되게 되냐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거예요. 망명정부의 집회.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공통적인 어떤 속성이 있을 것인데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이기 때문에 이 집회는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통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원관념은 무엇이냐? 길이고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느냐? 한 줄기 보시면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가 되는 거죠.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유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를 보시면 조그만 담배 연기를 무엇이 뿜어내냐면 세로 2시에 급행차가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그만 담배 연기는 여기에다 쓸 게 아니라 어디다 쓰셔야 되냐면 여기다 쓰셔야 되는 거죠. 조그만 담배 연기. 그럼 얘는 지금 원관념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무엇이라고 보셔야 되냐면 기차가 뿜어내는
연기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지금 무가치하고 뭔가 황폐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낙엽이나 길이나 기차, 연기라고 하는 어떤 가을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지금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으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조관념들이 가진 어떤 공통의 특성을 뽑아내서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가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법을 썼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법을 보실 때는 항상 뭐를 찾으시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아내시고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보조관념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공장의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키고 그 위에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로팡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는 옛날에 이렇게 공작 같은 거 할 때 세로팡지 사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 약간 투명한 느낌의 어떤 좀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런 약간 공장용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약간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소재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색색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팡지와 유사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도시 문명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이제 보시면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자,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 우리가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는 이미지는 감각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외에도 다른 종류의 이미지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주 가르치는 것은 감각적인 이미지를 기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오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5개의 감각을 기준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공감각적 이미지죠. 공감각적 이미지가 만약에 시에서 사용이 된 경우에는 여기는 100%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도 이런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이 된 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100% 출제를 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고, 수능이나 다른 학생들 학력평가나 이런 데서 이런 시가 나왔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시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각적 이미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감각의 전입니다.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감각에서 전이 감각으로 이전되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원감각은 무엇이며 전이 감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감각이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 자욱하다. 풀벌레 소리가 자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느냐? 시각이죠. 자욱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발길로 차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 차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촉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장면에서 정말로 존재하는 감각이 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감각은 여기 청각이 되겠죠. 이게 원감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구절은 사실 요렇게 끊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요렇게 끊고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밑줄을 쳤느냐에 따라서 이게 청각의 땡땡화인데, 청각이라고 하는 원관념이죠. 청각의 땡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청각이 이 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공감각적 심상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여기에 공감각이 있어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나 있어, 여기에서는 청각의 촉각화가 드러나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 수능 특강이든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따로 보신 뭐 해법문학 자습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교재라 하더라도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었다면은 이런 전이 감각까지도 선생님들이 전이 과정까지도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청각의 시각화, 여기에서는 청각의 촉각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께서 묶어서 봐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폴 뒤에 이제 찍 이렇게 줄표가 그어져 있는 것과 여기 호올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를 약간 늘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올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적 허용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도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들, 낯선 작품들을 보고 거기에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를 꼭 외워야 된다. 뭐 그 의도도 맞아요. 뭐냐면은 요 작품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작품에도 비슷한 표현법이 쓰였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인데 이게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라고 되어 있죠.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서 볼게요.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죠. 그 아래 행은 건너뛰고 살짝 건너뛰고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죠. 그럼 요 문장에서 사실 핵심 부분은 어디냐라고 없어져서는 안 되는 핵심 단어가 어디냐라고 보면 여기 돌팔매, 그죠? 돌팔매. 그 다음에 여기 잠기까지죠. 잠기. 돌팔매가 잠기다예요. 즉 요거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문장의 핵심 부분만 찾아내 봐라 라고 한다면은 돌팔매 하나입니다. 돌팔매 잠기다예요.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돌팔매 하나가 돌팔매를 수식을 해주고 제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띄우는 돌팔매가 이렇게 되면서 수식을 해주면서 돌팔매의 상태를 한정을 시켜줘 버린 거죠. 그런데 요 앞에서 허공에 띄우는이죠. 자, 그럼 여기 비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를 해주는 거고 여기 하나는 고독감 을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넣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해석을 할 때 선생님들 모든 수식엄 부분을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뼈대만 남기신 다음에 무언가가 추가가 되었을 때 이게 왜 추가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여기에 어떤 표현법이 쓰였고 어떤 의도가 쓰였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잠기다죠. 근데 여기 잠기어 간다이기 때문에 잠기어 간다이기 때문에 지속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죠. 돌팔매. 근데 고독한 반원을 긋고인데 무엇? 반원을 고독하니 꾸며주고 있습니다. 반원을 고독함이 그래서 고독한 상태를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모양을 긋고 잠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고독감을 강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고 고독한 어떤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었구나. 그러면 이것이 무슨 장면이다? 추일 서정이죠. 가을날에 보는 어떤 서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을날의 어떤 풍경을 핵심적으로는 뭐를 드러내고 싶었냐? 비어있고 허무하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이 페이지에 해설이 되어 있고 작품마다 그 아래에 제가 추가 학습 내용 이런 식으로 빈칸을 두었어요. 교재 편집을 할 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2025 수능 특강을 못 구하실까 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건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추가 학습 내용 부분에 이런 내용들 필기가 필요하면은 필기를 하시면 되겠죠. 해설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을 묘사하고 그로부터 느껴지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낸 시이다. 자, 가을날을 묘사하는데 고독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의 앞부분에서는 감정의 직접적 제시 없이 근대의 도시 문명과 관련된 소재들을 통해 독특한 비유를 구사함으로써 화자의 눈에 비친 낯설고 황량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그저 황량하고 비어있는 이미지 뒷부분에서 화자의 행동과 함께 그가 느끼는 애수와 고독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주제는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감 이렇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구성상으로 어떻게 구성을 뜯어야 되고 각각의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자, 주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제를 보시면은 요 아래에다 써볼게요.
선생님들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살짝 사용하는 어떤 공식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쓰냐면 시적 대상을 쓰는 겁니다. 앞쪽에 시적 대상을 쓰시고 그 다음에 시적 대상 가운데는 에 대한 여기는 이제 뭘 쓰시면 되냐면 화자의 정서, 태도 쓰시면은 주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요 시를 가지고 해보자면은 가을날 풍경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정을 써야 되니까 가을날 풍경에 대한 고독감, 그 다음에 황량함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은 주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무엇을 쓰시고 시적 대상을 쓰시고 그 뒤쪽에다가 이제 화자의 정서를 쓰시게 되면은 주제를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바로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잡아내기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즉 이 시를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잡아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수능 특강 공부를 할 때 수능 특강 작품은 배경지식 쌓기, 배경지식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 표현 방법 파악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보기 꼭 참고로 하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하셔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렇게 되냐면 전입니다. 무엇이 전이 되어야 하냐면은 문학작품 감상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배웠던 이 내용들을 전이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비유와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이랑 그 다음에 시적 허용과 그 다음에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특히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군더더기를 날린 다음에 하나씩 더해보면서 이 구절이 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는 비유와 공감각적 심상과 그 다음에 식구 해석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런 걸 다음에 다른 작품에도 적용시켜 봐야 되겠다. 비슷하게 나온 작품에 적용을 시켜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 수업 자체가 EBS 문학작품 딸딸 외우기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좀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조 3편입니다. 시조 3편. 3번 보시면은 시조 3편인데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나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갈 곳 없어 예 왔노라. 이제는 찾을 이 없으니 너를 조차 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백구야에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백구야.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현상적 청자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청자다. 표면적 청자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표면적 청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구라고 하는 표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를 서술하고 있다,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자를 설정하고 있느냐 아니냐, 특정 청자를 설정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시의 출제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표면적으로 어떤 청자를 설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런 청자를 설정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에 보시면은 성상이 버리시니 갈 곳 없어 여기 왔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부분이 좀 중요한데 화자가 백구에게 온 이유 또는 여기로 온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임금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는 찾을 리 없으니 너를 쫓아 놀리라라고 해서 지금 내가 머무른 곳에 지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놓인 부정적 상황과 처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시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봐두셔야 되는 것이 김천택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김천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선시대 중인층 작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김천택의 작품을 인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한번 쭉 이제 보면서 중인층 작가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털어봤자 나올 만한
다른 배경 지식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천택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래도 조금 중요도가 높은 작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기출문제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 나 부분 보시면은 나 작품 100초를 다 심어도 100가지 풀을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는 아니 심을 것이다. 자, 그런데 대나무를 왜 아니 심으려고 하느냐라고 봤더니 젖때 울고 살 때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젖때는 울고 살 때는 가버리고 붓때는 그리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 대를 왜 심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가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여기서 끊고 여기 이제 시조 작품에 대해서 판사를 해드릴게요. 자, 가의 작품에서는 선생님이 보셔야 되는 게 표면적 청자. 표면적 청자가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청자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표현 효과를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부정적 상황에 대해 긍정적 인식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살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식 전환을 하고 있는 작품류들이 있다면은 이 작품이랑 엮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 전환을 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 그럼 이 작품이랑 엮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이제 나를 써드리려다가 이제 가도 안 썼다 싶어가지고 쓴 건데 자, 보시면은 100초를 심더라도 나는 무엇을 심지 않겠다. 대는 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 사용처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젖대는 어떻다? 젖대는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 살 때는 간다. 살 때는 간다. 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간다. 가다라고 해놓죠. 얘도 울다 할까요? 얘도 울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붓대.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화자예요. 시적 화자가 웁니다. 그런데 이런 우는 화자를 두고 떠나버리는 것은 누구냐면은 임이에요. 임이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임을 그리워하는 것은 또 누구냐? 화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시적 화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두고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지금 수능 특강에서는 잡고 있냐면은 요러한 표현 방법을 언어 유희로 잡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로 잡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것은 언어 유희가 사용된 작품들은 언어 유희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로 복습하셔야 되는 것은 언어 유희가 사용된 다른 작품들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유희는 작품과 다른 추가 작품뿐만 아니라 언어 유희의 표현 방법, 예를 들어서 동일한 음절을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동음이의어를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구분을 해가지고 유형상으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다음 맨 마지막에 개를 다 보시면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우님 오면은 꼬리를 훼훼치며 치띠랑 내리띠랑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 오면은 뒷발을 버덩버덩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넘어길 줄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지금 나와 다가 모두 마지막에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성어, 의태어 사용을 하여서 생동감을 높인다. 시의 어떤 재미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 없이 의성어, 의태어 사용. 의성어, 의태어, 음성상징어 사용. 그래서 생동감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리법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지금 가와 나는 평시조로 보이는데요. 가와 나는 평시조로 보이는데 요렇게 내려가서
까지 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는 지금 사설 시조죠. 사설 시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시조의 발전상, 시조의 발전상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평시조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장했다? 평시조. 평시조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장 6구 사음보 45자 내외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45자 내외라고 하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약간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 요새는 문자를 잘 쓰지는 않지만 문자를 쓰다가 딱 MMS로 넘어가는 순간이 90바이트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45자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하고 그 문자 한 통 안에 들어갈 만큼의 내용을 써라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한 채로 그 문자 하나에 들어갈 정도의 글자 수를 써야 되는데 기서결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흐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주제의식도 있어야 되고 표현 기법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평시조를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학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양반 집단이나 할 수 있었다. 고위 문인층, 문식성이 있는 층들이나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학적 어떤 소양이 있는.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 문자 한 통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작성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평시조를 쓸 역량이 충분한 양반계층이에요. 평시조를 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양반계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말이 많아? 그럼 여러 편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평민층 같은 경우에는 이 평시조 자체를 짜임새 있게 쓰는 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자? 아무거나 좀 길게 쓰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사설 시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의 어떤 변천사를 지금 전 약간 썰처럼 저의 어떤 약간 저속하다고 해야 되지? 약간 자유분방한 언어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정연화된 이야기를 서술해 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시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 그 아래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법들은 반드시 선생님들 이제 공부를 다시 해두셔야 되고 반복되는 것들을 써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에서도 반복이 될 만한 것들을 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으셔야 되겠다. 자, 보기 보시면은 심리적 방어 기제란 자아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뜻한다. 방어 기제는 자아와 외부 조건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에 적응하도록 하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문제 사태에 대한 관점만을 바꾼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문학적 발상의 실마리로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전혀 문학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얘는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만 봐두시고 여기서는 봐두셔야 되는 게 뭐다? 표면적 청자가 있는 작품 은 청자가 누구인지 표현 효과까지 우리가 잘 봐둬야 되겠다. 청자가 누구인지 표현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은 봐둬야 되겠다.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 전환을 하는 거 봐둬야 되겠고, 그다음 여기 지금 나에서 아주 중요한 거 언어 유희에 대해서 선생님들 다시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조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은 드리겠지만 시조의 발전상 선생님들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작품 해설 EBS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나에서 이 작품은 언어 유희의 효과를 살려서라고 언어 유희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가해 해제 먼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한 신하가 강호로 들어가 백구와 더불어 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시조이다. 초장에서 백구를 불러들인 다음 중장에서는 자신의 사연을 드러내고 종장에서는 백구와 더불어 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강호가도 계열의 작품으로서 작가가 표시되지 않은 채 수록된 가집도 있다. 자, 그 다음 작자 미상의 백초를 다 심어도 이 작품은 언어 유희의 효과를 살려서 이별의 아픔을 그려낸 시조이다. 대나무로 만드는 도구인 젖대와 살대, 붓대의 기능을 이별 상황에 연결하였다. 피리를 불면 소리가 나는 것을 운다고 하고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것을 간다고 하였으며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별 상황에서의 그리움을 은근히 표현하였다. 시적 발상면에서 해학성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 즉 해학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골개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작점 이상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이 작품은 미우님은 반기고 고우님을 박대하는 개 한 마리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사랑하는 인과의 재회에 대한 염원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개가 미운인과 고운임을 대하는 대조적 태도를 상세하게 묘사하여 사설시조 특유의 해학성을 보여준다. 그럼 지금 나와 다가 해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문학의 특질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산바가지 볼 건데요. 요거는 7페이지 해설 먼저 읽고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시면은 수능 문학이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문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 경우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제랑 전체 줄거리를 먼저 읽고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학생들이 이 작품을 다 읽고 오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학생들에게 이 작품 전문을 주고 같이 읽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그 약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약간 해제랑 전체 줄거리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랑 본문을 읽어서 배경 지식을 좀 선행 조직자로 제공을 해준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해제입니다. 이 작품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손주들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생명 존중 사상을 환기하며 남아선호 사상의 쇠퇴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은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시험도 출제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상징적인 소재를 우선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 이후에 어떤 소시민성의 극복 이런 굉장히 좋아 보이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인물 유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두드러져요. 이 개성이 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산바가지인데 자, 주제의식을 보시자면 지금 첫 번째 생명 존중 사상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아 선호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잡고 가시고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부양 문제로 갈등하던 나가 해산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의식을 환기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겪는 노인 소외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플러스로 요거는 그냥 약간 숨겨진 거긴 한데 노인 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요렇게 두 가지를 주제의식으로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나는 딸만 낳은 며느리를 구박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라고 되어 있죠. 딱 요거를 보시고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첫 번째는 뭐다? 딸만 낳은 며느리를 구박하는 친구. 딸만 낳은 며느리 구박 친구. 와 누가 존재하냐면 나가 존재를 하는 거죠. 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보다 나의 경험이에요. 그럼 이런 액자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주제의식과 좀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냐면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내화가 보통 이야기의 주제의식과 주제의식 전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무엇? 딸만 낳은 며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구박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여기 비판하고 싶은 문제랑 일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액자 밖과 아니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액자식 구조도 전체적으로는 살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액자식 구조를 출제를 하게 된다면 그 앞부분을 끊어야 되겠죠. 근데 해산바가지 같은 경우에는 액자식 구조가 막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끊어놓은 이 부분 정도가 좀 시출제에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남편은 외아들인데 첫 딸을 낳고 나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랐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편해한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손주들을 맞이한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힘들게 시어머니를 모시던 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괴로워한다.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보러 가던 중에 초가지붕에 박을 보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해산바가지를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의 태도를 깨닫는다. 나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자신을 반성하고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기로 결심한다. 이후 나는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더 모시고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가서 본문 한번 볼게요.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 드려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숫째 치지도에 하기로 했다.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기화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고 대견해라 일찍거니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또 곧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똑같은 질문은 한없이 되풀이 됐다.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선생님들 소설을 감상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인물의 반복된 행동, 인물의 반복된 행동 패턴을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도 제가 예시로 드는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에서 멈춰있긴 한데, 이제 꽃보다 남자를 볼 때에도 금잔디가 와가지고 구준표를 한 대 때렸다. 한 대 때렸는데 물론 그 구준표는 나를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이제 구준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금잔디가 바로 홀라당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진행은 되는데 서로의 연애가 시작은 되는데 무엇이 줄어든다? 개연성이 줄어들고 흥미가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인물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 인물의 반복된 행동 패턴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으실 때, 특히 소설을 읽으실 때, 서사가 있는 부분을 읽으실 때에는 어떤 행동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에 대한 아저씨의 어떤 애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아저씨의 마음에 화답하는 어머니의 행동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애정이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직접적으로 이 둘이 사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내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그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쌀 씻어 놓았냐, 빨래 걷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주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이 온종일 되풀이되는 대화 내용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누가 지쳐간다? 며느리가 지쳐간다라는 거예요. 쌀 씻어 놓았냐? 네. 쌀 씻어 놓아라. 저녁 때 다 됐다. 네, 씻어 놓았다니까요. 쌀 씻어 놓았냐? 씻어 놓았대도요. 쌀 씻어 놓았냐? 쌀 안 씻어 놓으면 밥 못할까봐 그러세요? 진지 안 굶길 테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그 줄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라도 뜸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 난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달 볶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피로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반복되는 어떤 행동 패턴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 작품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냐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독자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병세로 인해 며느리인 나가 지쳐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드업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쌀 씻어 놓았냐 한 번 했는데 며느리가 으아 미치겠어 어머니 그만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소설 보면서 뭐야
방금 쌀 씻어 놓았냐 한 번 얘기했는데 저 가지고 지금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럼 이제 누구한테 공감을 못 해줘요? 나라고 하는 인물한테 공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당연히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인물에게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몰입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가, 거기에 이제 필자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시어머니의 치매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나의 피로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도 커진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이 되어 나는 시어머니를 시설에 맡기고자 하고 남편과 함께 시설을 찾아 한 시골 마을을 찾아간다. 그래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달랄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니요, 당신 술 안주하게요.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근데 이 해산바가지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치셔야 되는 거죠. 자, 소설 작품을 읽으실 때 선생님들이 찾아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인물의 반복되는 행동 패턴뿐만이 아니라 상징적 소재. 소설 작품에서는 반드시 상징적 소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소재들을 선생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 이상은 한 작품에서 찾아내어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의 원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찾아내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의 원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은 내용 전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은 3번 정도는 등장을 하거든요. 3번 이상 등장하는 어떤 소재가 있다 이러면은 이건 상징적 소재라고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내용 전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런 것들은 좀 찾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해산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오는 걸 느꼈다. 자, 그럼 실로 오래간만에를 보시면은 지금 이 인물도 약간 피폐했던 정서가 저 해산바가지를 보면서 약간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자, 내가 첫 해를 뵀을 때의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역순행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과거 회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소소하긴 하지만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 국밥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갑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그러니까 이 산모조차도 경건한 기쁨을 느끼게 해준 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이윽고 정말 잘 굽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수 장에 나가 보야한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산 바가지도 있지만 해산 사발도 같이 보셔도 되겠죠.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 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이제 쓰셔야 되는 것은 인물의 오해입니다. 인물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 훨씬 더 큰 감동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문학적인 카타르시스와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긴장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가 이것이 해소되는 순간 느끼는 재미가 카타르시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인물의 오해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이게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사고가 훨씬 더 뜻깊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문학적 장치이고 이에 대해서도 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선다형 문항을 낼 때에도 이런 부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지금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써놓지는 않았지만 보기 꼭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선다형 문제에서 출제하려는 요소를 내가 얼마나 잘 찝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보긴 하셔야 돼요.
그러나 태어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2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거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까지 나는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는데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어머님이 하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아, 내가 정말 산모로서 기쁨을 느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누구 덕분에? 시어머니 덕분에. 대문에 인주를 걸고 부정을 기하는 3-7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또 반복되는 행동 패턴인 거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물의 성격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감상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4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경건한 의식을 해주실 거라는 예상과 믿음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또 약간 민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는 어떤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이 행동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모두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들 뭐를 보셔야 되냐면, 해산바가지가 의미하는 바도 중요한데 지붕 위에 있는 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붕 위에 있는 박이 무엇을 떠올리게 만들고 해산바가지를 떠올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누구에 대한 의식을 바꾸게 됐냐면은 시어머니에 대한 의식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럼 이 박 자체가 뭐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시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선생님이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던 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인물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죠.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 밑줄을 꼭 치셔야 돼요.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암자 쪽을 향해 있었던 남편은 뭐를 흘리고 있었다? 땀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앞쪽에 아마 서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본문 부분을 봤는데 거기에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날이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남편이 흥건하게 땀을 계속 흘려요. 그 이유가 지금 암자에 누구를 맡기러 가기 때문에 어머니를 이제 맡겨야 되는데 그 시설이 멀쩡한지를 이제 좀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에도 밑줄을 치면은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무엇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외부 사람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남편도 일말에 어떤 죄책감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 맡기자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뭐로 드러났었다? 신체적 반응으로 드러났었지만 이제 또 암자 쪽을 등지고 나니까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땀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추론적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도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학자습서에 이 해산바가지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부분이랑 거의 겹쳐 있는데 살짝 다른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력이 되신다면은 그 문학자습서에 더 실려 있는 부분을 같이 감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되어 있는데 인방의 작품이죠. 자, 해설 먼저 보시면은 이 작품은 인방이 엮은 10페이지에 자, 해설 보겠습니다. 천예록에 실려 있다. 야담과 소설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사대부 남성과 기녀 간의 사랑을 다룬다. 거기 밑줄 치셔야 되는 게 사대부 남성과 기녀 간의 사랑이다 라는 게 되겠죠. 보시면 그 다음 부분에 저는 밑줄 다 쳐놨는데 끝날 때까지 해제 끝날 때까지 밑줄을 쳐놨어요. 남녀 주인공들은 빼어난 재주와 자태를 가진 인물로서 부모에 대한 효성과 입신양명이라는 당대적 가치를 중시하며 당시의 신분 질서 또한 존중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적 욕구인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무시하기도 한다. 사랑이 성취된 후에는 당시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남주인공은 입신양명을 이루고 여주인공은 사대부가의 정실이 되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뭐냐면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이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대로 왔다가 다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야담입니다. 야담인데 야담은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야사나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이야기들이죠. 인물 이야기를 흥미있게 꾸며서 쓴 서사갈래의 작품입니다. 근데 민간에 떠돌던 작품이다 보니까 이본이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옥소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본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문학을 감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 그 다음에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작품을 조금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추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어느 평안도 관찰사가 자신의 생일날 아들과 어린 기녀인 자란을 짝지어 춤을 추게 한다. 이를 인연으로 두 사람은 6년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관찰사가 임기를 마치고 대사원에 임명되면서 둘은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들은 매정하게 자란을 버리고 떠난다.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절에 가서 공부를 하던 중 그 아들 지문에서 생으로 지칭된다. 은 자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여 밤길을 나서 자란의 집을 찾아간다. 그러나 자란은 이미 새로 부임한 관찰사 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다. 아들은 자란이 기거하는 산정의 마당을 쓰는 인부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인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서라도 무엇을 추구하는 자란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고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거는 약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선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눈을 치우는 척하며 자란과 만나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제목이 뭐다?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 두 사람은 마을에서 도망쳐서 깊은 골짜기에 가서 살림을 사리고 정착을 한다. 자라는 관찰사의 아들에게 공부에 전념할 것을 권하고 아들은 과거에 급제할 벼슬길에 나서게 된다. 두 사람의 사연을 들은 왕은 혼인을 허락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왕이 혼인을 허락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둘의 사랑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의 그 열정이라든지 마음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누구의 인정 왕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고전문학 작품을 보실 때 기본적인 어떤 갈등 구조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갈등 구조도 살펴보시자면은 자 보편적 가치를 벗어난 개인의 애정 추구가 있어요. 보통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벗어난 개인의 애정 추구는 무엇을 불러오게 되냐면 혼사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혼사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내느냐 극복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자, 혼사 장애 요인을 만약에 극복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냐면 개인적 가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을 추구하는 뭐냐면 근대적인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대적인 가치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 혼사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무엇이 더 우위에 있다. 보편적 가치가 우위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당대의
분위기였을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당대의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무엇이 패배한 거는 맞아요. 개인적 가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 중요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이 부분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때에 따라서는 무엇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도 있냐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행사하였다, 폭력을 행사하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요 실패되었을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너무나 문란하다라고 생각하는 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사랑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이 사랑이 좌절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보편적 가치를 다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작가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패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어떤 보편적인 가치가 개인의 가치를 억누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 보편적인 가치가 개인의 가치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남녀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전소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사장의 모티프 같은 경우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이 관기인 자랑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한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걱정하며 아들을 불러 자란에 대한 의향을 묻는다. 사내대장부가 좋아하는 것이면 아비라 해도 자식더러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순 없는 법이란다. 그러니 나도 마음대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 너와 자란이 정이 이미 돈독해져 헤어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장가도 안 든 내가 그 애와 함께 지냈다간 혼인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혼인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가 된다이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일단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다만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니 네가 만약 그 애를 사랑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사소한 일이 앞길에 방해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네 뜻에 따라 결정할 터이니 너는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하거라. 그러자 아들은 즉시 대답하였다. 아버님께서 어찌 불초자가 별것 아닌 기생계집 하나와 헤어지기 아쉬워 상사병으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시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는 별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비록 한때 눈이 현란하여 한눈을 팔았지만 이제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기는 마치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과 같사옵니다. 별일이 아니옵니다. 어찌 연연해 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아버님께서는 다시는 걱정하지 마옵소서라고 해서 이를 통해서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자랑과 헤어지는 것은 별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사와 부인은 기뻤다. 그러니까 은근히 걱정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진짜 대장부로구나. 이렇게 해서 관찰사 일행은 떠나게 되었다. 자라는 눈물을 삼키며 목이 메어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으나 생은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연연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를 지켜본 가명안의 관속과 비장들은 그의 남다른 의연함에 탐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와 자란이 함께 생활한 지 5, 6년이고 그동안 하루도 서로 떨어져 본 일이 없었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쾌활하게 말을 하고 쉽게 떠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관찰사는 평양감사직을 마치고 대사원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엔 드러낼 수 없었다. 보통은 이제 내신용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기에 밑줄을 쳐요.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에 드러낼 수 없었다에 밑줄을 친 다음에 이것의 이유를 한번 서술해봐라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와 같이 서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답을 유도하는 조건을 달아두셔야 되겠죠. 이런즉 감식과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다. 아버지의 명대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다가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달을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란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소재가 된다. 회상하게 되는 소재가 된다. 뭐 회상보다는 자란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구슬픈 마음이 절로 잃었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있었다. 급기야 그는 서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생의 성격은 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마음먹은 바를 바로 뭐 실현시키려는 의지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중략 부분 줄거리. 고생 끝에 평양에 도착한 생은 예전에 알던 구시라치를 통해 신임 관찰사의 자제를 모시고 있는 자란을 만난 후 그 다음 저는 밑줄을 쳤는데 둘이서 멀리 도망가서 정착하여 산다. 여기에 밑줄을 쳤어요. 그 이유는 애정이 우선시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정이 우선시되는 개인의 애정이 우선시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살필 수가 있다. 어느 날 생은 자란의 권유로 3년간 과거 공부에 전념한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자란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란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란의 역할은 생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자면 이 자란이 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마침 나라에서 알선과를 치른다는 소식이 들었다. 자라는 마침내 걸량을 준비하고 여행 채비를 단단히 하여 생에게 과거를 치러 떠나라고 하였다. 돈도 막 준 거죠. 생은 걸어서 서울에 올라와 성균관의 과장으로 들어갔다. 어가가 친히 행차하여 표제를 내었다. 표제를 받은 생은 샘솟듯 하는 생각을 일필의지로 금세 다 써서 제출하고 나왔다. 방이 나오고 임금이 어자에서 뜯어보게 하였더니 장원은 생이었다. 생의 아버지는 이조판서로서 어탑 앞에 입시해 있었다. 임금은 이조판서를 불러서 물었다. 지금 장원을 한 자가 경의 자식인 것 같은데 다만 자기 아버지의 직함을 대사원이라고 썼으니 이 무슨 까닭인고 해서 이 EBS에서 수능 특강이 나오면은 수능 특강 뭐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내요. 사용 설명서. 그 책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당시에는 시험지에 아버지의 직함을 쓰는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문학의 인식적 기능으로 볼 수도는 있죠. 근데 굳이 이런 데서는 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하던 얘기를 마무리 지어보면은 그래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가 나름 도움은 돼요. 나름 도움은 돼서 저도 그거를 따로 사거든요. 따로 사긴 사는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선생님들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지를 꺼내 이조 판사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생의 아버지는 살펴보더니 자리에서 물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었다. 이자는 신의 자식이 맞사옵니다. 3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산사에서 글을 읽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끝내 찾을 수 없었나이다. 필시 맹수에 물려 죽었거니 하고 절 뒤편에다 허장을 쓰고 지금은 이미 탈상을 마쳤나이다. 신에게는 다른 자식은 없고 이 아이 하나뿐이었는데 재주와 품성이 뛰어난 편이었사옵니다. 천만 뜻밖의 자식을 잃고 나서 슬픈 심정은 지금도 여전하옵니다. 지금 이 시지를 보니 과연 제 아이의 필적이 맞사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신의 직함이 외람되게도 대사원이었기에 그렇게 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하지만 이놈이 3년 동안 어디서 살다가 이번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실로 모르겠나이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하여 곧바로 생을 불러들여 인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고 그나마 시험이라도 친 것은 누구 덕분이다. 옥소선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뭐 임금이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고전문학에서는 특히 인물의 패턴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이것처럼 인물의 성격이 아주 개성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어떤 모티프를 좀 중심으로 감상을 해주시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물의 반복된 행동 패턴과 상징적 소재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감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살짝 끊었다가 지금 저희 뒤에 남아있는 4편의 작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